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젠더 돋보기. 그럼 이제 젠더 돋보기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그럴까요? 네. 사실 젠더 돋보기도 이제 오늘 페미쇼랑 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Girls Do Not Need a Prince라는 모토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성호교체 논란 같은 경우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더 다루기보다 요 모토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제 대중문화의 여러 가지 맥락 안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토에 말하자면 진원지라고 할까요? 이 모토가 등장하게 됐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좀 보면서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요즘에 한국 영화 지형에 저는 재미있는 사건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나 서프라제트 같은 것들 여성 영화가 개봉을 해서 좀 화제를 몰기도 했고 그다음에 박찬욱 감독이 이거는 페미니즘 작품이야라고 선언하면서 내놓은 아가씨 그렇게 선언했어요? 네, 이거는 페미니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페미니스트라는 몰랐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오. 이야기는 우리가 페미 북북에서 좀 더 이제 네.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요. 그렇게 내놓은 이제 아가씨라는 작품이 19금 작품으로는 가장 빠른 흥행 성적을 그러니까 가장 빨리 이렇게 굉장한 흥행을 보였던 작품으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조혜영 프로그래머님 나오셨지만 올해 서울국제 여성영화제가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또 이렇게 흥행이 굉장히 잘 됐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이런 주역이 여기 계시고 예. 영광의 얼굴? 네, 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대중적인 관심사가 여성 영화에 좀 몰리고 있는 중이고 저는 되게 그래서 흥행할 줄 알았던 비밀은 없다 개봉을 했는데 이경미 감독의 저는 정말로 이 페미니즘 붐 안에서 이 영화는 흥행할 줄 알았어요. 근데 23만 찍고 내려갔거든요. 아직 우리의 파워가 부족해요. 부족한 더 것 모아야 같아요.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또 우리가 딱 생각하면 사실은 소녀들을 위한 그렇죠. 장르이자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성 영화일 수도 있을 텐데 요 디즈니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여성 영화란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여성 영화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 지인 중에 네, 뭐 한국에서라기보다는 네, 제 지인 중에 가장 전문가인 조혜영 프로그래머를 범주를 갑자기 좁히셔. 아니 우리가 영광의 얼굴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영광의 얼굴인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조혜영 그 프로그래머님을 겸손해지는 손희정 선생님. 네, 모셨습니다. 네, 오. 예, 그래서 손희정 지인 조혜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손희정 선생님께서 그 앞부분에 페미쇼 하면서 그 티셔츠에 Girls Do Not Need a Prince 이거가 있는 그 이제 그 티셔츠로 이 페미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의 진원지가 디즈니에서 이제 그런 거를 표방을 했다. 그걸 통해서 여성 영화라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오늘의 젠더 돋보기의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디즈니에 대해서 좀 우리는 그냥 공주 영화 다루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조현 선생님 이 디즈니에서 이게 모토가 됐더라는데 이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아, 네.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워서 뭔가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 원래는 이제 오늘 여성 영화란 무엇인가 이런 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다가 넥슨 사건이 김자연 성우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이 디즈니 페미니즘 이 모토 사실 2000년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모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irls Do Not Need a Prince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 친근하게 여성 영화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 Girls Do Not Need a Prince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모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적인 관점, 젠더적인 관점과 굉장히 밀접하게 예, 연관을 맺으면서 훨씬 더 작품성이라든가 주제의식의 전달이나 아니면 흥행의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들을 받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디즈니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로 좀 약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디즈니 페미니즘이 선생님만 쓰시는 용어는 아닌 그렇지는 거죠? 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외국 아티클에서도 저도 네. 많이 그래요? 얘기되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디즈니가 그렇다고 해서 원래 페미니스트적인 의식이 강하고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곳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다 반페미니스트적인 그렇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죠. 디즈니는 디즈니 영화사는 사실 가족 영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특히 디즈니 영화사가 만드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공주 영화들은 공주. 이제 소녀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이성애적인 어떤 로맨스 짝짓기라든가 왕자를 기다리는 이야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회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래서 그런 고전 동화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이야기들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팔 목적으로 고전 동화들 특히 공주 왕자가 나오는 그런 고전 동화들을 50년대에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굉장히 성공을 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신데렐라라든가 아니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든가 뭐 이런 애니메이션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아마 동화 책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머릿속에는 그 공주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떤 옷의 색깔을 입고 뭐 그다음에 새와 대화하고 뭐 이런 식의 뭐 예를 들면 예. 백설공주 이러면 파랗고 빨갛고 그쵸. 이런 맞아요. 네. 그거 다 사실은 디즈니에서 디즈니. 만든 뽕 이렇게 네, 들어간 네, 뽕 파란색 들어가네. 이제 드레스, 이 원피스를 입고 있는 신데렐라라든가 뭐 그런 식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이제 있는데 이 사실 당시에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은 고전 동화를 충실하게 옮기면서 이제 더 이렇게 예쁘게 더 완화해서 옮긴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페미니스트적인 그러니까 공주는 늘 구원받길 기다리고 언제나 외모로 평가되고 그러니까 이 공주가 평가받는 어떤 순간들은 그러니까 메이크오버라고 하는 한 번에 예뻐지는 마치 현대판에서는 안경을 벗으면 갑자기 이 여자가 예뻐지는 그런 순간들처럼 마술이라든가 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뻐지는 것이 이 여자의 어떤 유일한 성장인 거죠. 그 외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공주 이야기들에서 공주들은 거의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머무르는 거죠. 늘 누구를 기다리면서 왕자를 기다리면 자기를 구원해줄. 그래서 이 동화들의 진짜 그러네요. 그 공주의 성취는 예쁨. 그쵸. 유일한 심지어, 성취는 예. 예쁨. 그 예쁨도 생각해보면 신데렐라 같은 애는 자기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마녀, 그러니까 요정이 네, 나타나서 맞아요. 뽕뽕해주면 좋은 옷으로 상 갈아입는 이 메이크오버에 최근에 뭐 그런 식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의 메이크오버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성형 프로그램이라든가 화장 스타일링 해주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다 이런 판타지의 기원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나를 알아봐줄 나의 진정한 착한 마음씨를 알아봐줄 누군가가 백마탄 나타나서 왕자님이 나타나서 그거를 발견을 해줄 거야. 나의 예쁨과 나의 착함을 발견해줄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공주든 정말 계급적으로는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주인공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떠나는 건 남성들이고 이야기를 이제 모험을 떠난다는 건 이야기를 진행시킨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은 항상 공간화돼서 한 장소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남성들이 모험을 떠난 끝에 역경을 겪으면서 자기를 성장하고 이런 끝에 그 보상으로서 얻게 되는 일종의 트로피가 되는 그런 원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이 공주들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민폐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이거를 이제 어려운 좀 전문 용어로는 damsel in distres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곤경에 처한 처녀라는 예, 뜻이에요. 이 불어에서 온 건데 이제 담젤이 처녀란 뜻이고 그다음에 디스트레스가 이제 곤경. 근데 그래서 이 여성들은 결국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계급도 높고 이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 이 공간 바깥으로 갇혀 있는 성이나 이런 데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는 민폐덩어리 문제거리가 되는 그래서 이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뭐 이래서 외부에서 왕자가 온다거나 외부에서 요정이 온다거나 이렇게 와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폐 캐릭터가 저게 정말 충격적인 건 사실 어렸을 때 우리들 다 그 동화랑 애니메이션 보면서 나를 구해주는 왕자랑 동일시하지 그치 이미 나라고 얘기했지. 공주를 구해주는 왕자랑 동일시하지 않고 사실은 그 민폐덩어리인 공주랑 동일시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이제 그 착해야지 그쵸. 구원받는다잖아요. 그 그쵸. 착함이란 거는 지극한 수동성인 맞아요. 거죠. 지금 그걸 사회가 메간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입 다물고 있어라고. 나이스걸 컴플렉스라고 흔히 맞아요. 이야기하는 나이스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네.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언제나 그죠. 미소를 네, 짓고 뜬머리를 있고 미소로.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저기 어딘가를 꿈꾼 듯한 눈을 뜨고 신비로운 네. 눈빛으로.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얘기의 정점에 있었던 디즈니 작품은 공주 얘기 아니고 저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업 보셨어요?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얘기인데 보셨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소년일 때 소녀를 만나서 연애를 해서 평생을 한 집에서 살아요. 근데 이 소녀는 사실은 되게 적극적이고 이런 소녀인데 할아버지랑 연애하고 사느라고 모험을 가고 싶었지만 모험을 못 가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근데 이 할머니가 죽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자체가 할머니와의 추억이기 때문에 이 집을 못 떠나요. 그래서 여성이 공간화되는 공간이 거죠. 돼버린 거죠. 집이 돼 여성 자체가 집이 되는 그래서 거죠.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이 들어왔는데 할아버지는 이 집을 부실 수가 없으니까 안 떠나고 거의 알박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차가 와서 부시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뭘 하냐면 집에다가 풍선을 달아가지고 그 포스터는 본 것 같아요. 풍선을 달아서 자기 와이프가 가고 싶어했던 그 미지의 장소로 여행을 혼자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와이프는 죽어서 사진으로 그 집에 걸린 채로 할아버지랑 같이 가요.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딱 맞아요. 그 원형들이 다 사실은 공주 얘기네요. 계속 이제 동화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신화처럼 반복된 이야기 때문에 그 이야기 구조의 원형들이 사실 지금 현재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저는 거죠. 디마프도 생각나요.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었던 나문희 선생님을 그러니까 그 신구가 구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야 집을 떠나야 그래서 길이에서 죽기를 맞아요. 그렇게 꿈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드무비 주체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쵸. 이야기의 주체가 네. 되려면 시간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간 속에가 아니라. 그쵸. 정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박하사탕 같은 경우도 이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창동 너무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디즈니 영화 얘기하다가 근데 이창동 감독의 이제 박하사탕 같은 경우에 물론 역사를 인식하고 역사를 어떤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뛰어난 영화일 수 있는데 젠더적 관점에서 굉장히 문제적인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 주체는 여전히 남성이고 시간 여행을 해서 역사를 성찰하고 거슬러 역사를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가고 바꾸는 거는 이 시간 여행의 주체가 남성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남성인데 그 남성이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역사에 갔을 때 여전히 공간화돼서 이상형으로 향수의 트로피로서 공간으로. 향수의 트로피로서 남아 있었던 거는 문소리가 맡은 순수한 여성이랄까. 그러니까 순수하려면 시간 속에 있지 말아야 되잖아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면 거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온갖 그 남자들이 시간 여행하는 영화들도 그렇죠. 젠더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그런 가지고 문제를 있는. 전 똑같이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다는 건 결국은 암하고 또 지식하고
시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나는 시간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알고 저 시간도 알지만 시간 속에 있지 못한 여성들은 다른 시간은 알지 못하고 현재만 딱 단면에만 고정되어 존재하는. 있게 되는 거죠. 오, 짜증난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인 어떤 성찰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대중 가요에 있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않고.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아니 놓쳤어요. 하여튼 네, 좀 넘어가서 우리 너무 네. 수다스럽게 지금 너무 시간이 네, 지나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한 줄. 네, 디즈니 네, 페미니즘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디즈니 페미니즘이 50년대 그렇게 애니메이션 쪽 굉장히 훌륭한 사실은 애니메이션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인기를 당시에 끌었는데 이게 이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1세대 공주들은 1세대 버림을 받았군요. 공주들이 더 이상 대중들한테 소비가 되기에는 좀 너무 구닥다리였던 그 거죠. 공간화된 1세대 공주들은 구닥다리를 버림받게 그쵸. 되는.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어떤 미모 가꾸기에 몰두하는. 그래서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공주 영화 가지고는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하거나 사실 제작이 거의 안 되다가 이게 이제 89년에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새로운 공주 캐릭터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당시의 경제 불황 속에서 디즈니가 자기의 이제 일종의 자구책. 네, 자구책이었던 수익을 새롭게 내기 위한 자구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 CG 기술이 굉장히 좀 발전이 되면서 스펙터클을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공주의 공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그때 변신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89년에 이제 인어공주가 새롭게 만들어 뮤지컬 영화로서 아직도 그 음악이 언더더시 저 이거 한 1000번쯤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나요,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공주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이런 그 인어공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인어공주나 미녀와수나 이런 새로운 2세대 공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에서 만든. 근데 이 인어공주는 1세대 공주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제 디즈니가 가족 영화인데 이때 가족 영화들에서 이 영화들을 보여주는 건 아이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들의 선택인 거죠. 근데 젊은 부모들에게는 이미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은 70년대, 80년대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은 부모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딸들을 알파걸이라고 하는 일종의 파워가 있는 그리고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알파걸들로 키우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고 1세대 공주들을 보여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욕망과 맞물려서 이 1세대 공주들은 2세대 공주들은 1세대 공주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활기차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대부분 말괄량이 그러니까 액션이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모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는 캐릭터로서 등장을 하게 돼요. 생각해보니까 인어공주도 그렇고 미녀와 야수도 그렇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모험하고 싶어하는 이 공주의 새로운 기질들이 그녀들을 약간 위기로 몰아넣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세대 공주들 역시 사실 여기에서 로맨스가 빠지면 안 된다. 이성의 로맨스죠.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2세대 공주들한테는 여전히 왕자가 있어요. 그리고 왕자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왕자 인어공주에서도 그 동화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르죠, 이야기가. 동화에서는 원래 그 인어공주가 뭐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구조들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인어공주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고 물론 반페미니스트적인 하지만 가부장제 하에서 어떻게 여성이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가 특히 자기 능력을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소녀가 그것을 펼치고자 했을 때 비극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데 저는 그 걸스 두 낫
니드 프린스의 김자연 성우 사건에서 목소리를 냈을 때 결국 생존권을 잃게 되는 과정이 인어공주에 거의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우라는 그쵸, 직업도 목소리. 굉장히 상징적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인어공주가 나는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바다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여행을 하고 싶다. 탐험을 하고 싶다. 나는 인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다른 종이 되고 싶다. 이거는 인어공주가 원래부터 왕자와 사랑에 빠져서 간 게 아니라 실제로 맞아. 동화를 읽어보면 이 인어공주의 가장 큰 욕망은 뭐냐면 인간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인어는 영혼을 안 갖고 있어요. 오래 사는 대신에.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되고 싶다는 게 이 인어공주의 가장 큰 욕망이 굉장히 존재론적인 욕망인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려고 했을 때 결국 첫 번째 목소리를 잃고 성우 예. 너무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걸을 때마다 고통을 전족을 맞아. 마치 한 것처럼 예, 고통을 느끼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잃게 된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지금 김자연 성우 사건에서 거의 은유가 상징이 현실이 된 것과 같은 예, 한국의 정말 놀라운 사회죠. 예, 거꾸로 반영을 하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원래 원작 동화에서는 물거품으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얻게 되는데 이 2세대 공주의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대신에 왕자가 결국 이 인어 공주의 진가를 알아차리고 서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자가 똑똑하게 알아서 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결국은 왕자랑 맺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 마녀와 대적해서 이 공주를 구하는 건 왕자가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의 성격은 변했지만 서사 구조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건 뭐 그러니까 좋은 왕자를 쟁취하기 위한 자질만 바뀐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 얘기할 수 있을 듣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군대 재연의 문제가 딱 떠오르는데 태양의 후예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군대 예능이라는 게 신자유주의에서 자기 개발의 담론이기 때문에 이게 예능화될 수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2세대 공주들도 그냥 앉아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사랑을 기다리지는 않아. 굉장히 주체적이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해. 하지만 그 모든 그러한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이 이성애적인 왕자를 쟁취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러면 첫 번째 1세대 공주는 예쁨을 자기 성취로 했다면 2세대 공주는 사랑을 자기 성취하는 거가 굉장한 그 공주의 어떤 생애사적인 또는 존재론적인 가장 큰 욕망인 거죠. 욕망에 있어서. 근데 사랑을 쟁취할 때 1세대 공주하고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노력을 그렇죠. 해서 쟁취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자기 성취가 아니라 결국 그 자기 성취의 완결성은 왕자를 쟁취함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성의 로맨스를 통해 자기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근데 출발을 되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계급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공주라고 얘기하지만 애초부터 공주였던 애들 많지 않아요. 신데렐라도 아니고 아니었어요. 인어는 인어 공주. 바다에선 공주였지만 인간 공주가 아니었고 네. 뭐 미녀와 야수의 벨도 마찬가지고. 근데 걔네는 왕자를 잡음으로써 그렇죠. 공주가 사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개발하는 이제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옛 것의 새로움을 약간 가미해서 계속해서 확장하는 형태인 그러니까 건데 여전히 신분 상승은 그렇죠. 왕자를 통해서 그래서 소수자 인종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옛날 이야기들이나 전설들을 발굴해서 혹은 실화에서 발굴해서 쓴 애니메이션들이 이때 같이 나왔는데 포카혼타스라든가 그다음에 뮬란 같은 애니메이션이 이제 뮬란.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캐릭터들도 결국은 되게 이성애적인 로맨스가 그 안에 굉장히 좀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발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또 이성적인 로맨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은 디즈니라는 회사 자체가 미국적 가치를 미국의 개국사와 함께 설파하기 위한 작품들을 만들어 왔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아름다움을 우리 아이들과 그다음에 핵가족 중심의 그 이제 단위의 가족 단위의 이야기하는 것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었던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사실 90년대 이후에 나왔었던 작품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했었던 게 유럽의 역사를 미국 역사인 것처럼 만드는 그래서 뭐 독일 왕에 대한 이야기도 다 미국 말 영어로 대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와서 자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원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식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고 선인이고 이런 식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90년대로 넘어서면 다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그쵸. 이제 악당들이 영국식 악센트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이 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라이온 킹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온 킹, 그러니까 애기 사자가 왕 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애기 사자의 목소리는 당연히 백인 남성 성우가 하는데 이 애기 사자의 아버지 목소리를 흑인 남성 배우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종을 섞는 언어와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가 변하는 맞아요. 것과 소수자라는 다양성을 끌어안는 방식이 90년대에 같이 정말 가는 상업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네. 근데 이제 좀 넘어가면 그러던 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3세대 공주들이 디즈니에서 드디어 3세대 공주가 나왔어. 이제 3세대로 우리 모토 걸스나 니드 프린스 니더 프린스는 사실 3세대 디즈니 공주들의 모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전히 왕자가 필요했었는데 이 3세대 공주들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왕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공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공주의 이 이야기에서는 사실 로맨스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그 로맨스가 빠진 디즈니 애니메이션 약간 공주 이게, 이야기에서는 사실 되게 불가능한가 봐요. 하여튼 어떻게 약간 나오긴 하는데 좀 그런 게 제 조카가 여자예요. 네. 5살인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는데 겨울왕국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겨울왕국이 최고로 인기 많았지 했더니 왕자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왕자의 키스씬으로 안 끝나니까 그래서 페미니스트의 조카인데로 충격과 상처에 했어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소름. 성인을 위한 동화인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냐? 왕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원형적인 그 동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공주가 있으면 또 왕자가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이렇게 대적 관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왕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겉만 번지를 하지 속은 완전 속빈강정해서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바보이거나 뭐 아니면은 굉장히 사실은 악당이었다. 그러니까 악당도 아주 그냥 큰 악당이 아니라 되게 비열하고 쪼잔한 쫌팽이였다라고 하는 설정을 하거나 그러면 이성의 로맨스의 상대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공주의 신분을 그러니까 공주 신분이나 능력을 위협하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이라든가 좀도둑이라든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액션을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남성 캐릭터들이 겨울왕국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라푼젤도 그렇고 라푼젤도 좀도둑이고요. 겨울왕국이 사냥꾼이었죠. 그렇죠. 사냥꾼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진짜 뭘 하는 애인지 얼음 그래 맞아. 얼음골에 있는 애인데 해주시는. 얼음골에 있던 애였다가 돌로 된 요정들과 함께 살게 된 뭘 하는지 모르는 어떤 애. 얼음 배달을 하는 맞아, 얼음 배달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직업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완전히 그런 필요하지 않아. 네. 저도 그런 왕자는 아닌 캐릭터들이 거죠.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공주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사 구조가 짜여지고 결국 그 공주들이
하고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맞아요. 이성애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든가 또 이게 가족 영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족 관계 안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언니와의 관계, 자매의 관계라든가 뭐 아니면 심지어 이제 악녀, 맞아요. 예, 마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 요정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말레피센트 같은 작품 보면 이제 공주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쵸. 마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 식의 얘가 왜 이렇게 못된 여자가 됐는가를 나이스 걸을 설명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설정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착하고 온순한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 소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고 저는 말레피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봤어요. 그 보신 건 나쁜 얘기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바꾼 바꾼 거죠. 안젤리나 졸리가 네. 주인공. 아,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마녀로 그 13번째 마녀인 거죠. 그러니까 이 13이라는 숫자가 되게 불길한 그렇죠. 숫자잖아요. 서양 특히 이야기에서는 13일의 금요일 그쵸, 막 그쵸. 이러면은 그래서 13번째 쟁반이 없어가지고 은쟁반이 없어서 초청을 못 하거든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아, 12, 그러니까 그러니까 13 은쟁반이 12벌밖에 없는 거예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생일날인가 예, 그렇죠.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요정들이 와서 축복을 이제 줘야 되는데 원래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동화들은 당시 버전이 이제 여러 가지가 구전이었기 있으니까.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인데 하나는 그 마녀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꼭대기에 그 물레방 뭐죠? 그 물레가 있는 그 성의 꼭대기에 거기서 이제 실을 찾고 있었는데 이 마녀 까먹은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은쟁반이 12개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마녀는 요정은 13명인데 12명밖에 못 불러가지고 이제 13번째 요정이 화가 나가지고 마녀로 흑화한 거군요. 네, 마녀를 흑화해가지고 이제 저주를 내리는 설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마녀가 아니라 요정, 13번째 요정의 캐릭터를 안젤리나 졸리가 했고 그 여성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성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성도 늘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레피센트에서 안젤리나 졸리는 되게 피해자이거든요. 특히 굉장히 이게 성적인 어떤 암시가 있는데 그 성폭력의 암시로 날개가 잘리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자체가 원래 굉장히 성적인 은유가 있어서 얘를 잠에 들게 하는 게 15살인 성적인 주체 혹은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온전히 잠을 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의 목적은 남자와의 관계, 성적인 주체, 특히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남자와의 관계 빼고는 없는 것처럼 재워버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죠. 온전히 순수하게 보존시켜 놓는 뭐 그런 형태로 냉동인간. 그렇죠. 그래서 뭐 물레에 찔린다든가 아니면 계단을 오른다든가 이런 게 다 성적인 암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 말레피센트가 날개가 그 왕이 되는 그 남자 캐릭터한테 잘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보면 박탈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폭력의 암시이기도 한 그래서 이제 흑화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왕의 딸을 네. 잠재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여성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늘 나이스걸이 아닌 이 여성 캐릭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렇게 새롭게 해석한 뭐 그런 사실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빨 달린 질이라는 되게 서구의 오래된 여성의 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진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여자랑 섹스하면 성기가 잘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있잖아요. 그 질에 이빨이 달렸다고 해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남자들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랑 섹스를 하려고 들어가려면 가시덤불밭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가시덤불밭을 잘 길들인 왕자가
결국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랑 자게 되는 이렇게 이제 길들이는 서사로 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마녀라고 하는 말레피선트를 주인공으로 이제 구해낸 애니메이션인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결국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깨우려면 진실한 사랑의 키스가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레피선트가 얘를 공주를 잠자게 만들었는데 사랑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이로스가 뭐랄까 인간으로 사랑하게 됐다라고 보기도 하고 누구는 이게 레즈비언십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잠자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얘를 깨우기 위해서 진실한 사랑을 해줄 남자 왕자를 막 구해와요. 근데 아무리 키스해도 안 깨어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결국에는 말레피선트가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이제 작별의 키스를 했는데 공주가 하고 깨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정을 보여주면서 아까 조혜영 프로그래머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여성 관계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공주 이야기에 많았다면 이제는 그걸 벗어나는 사실은 여성 안에서 연대를 얘기하는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제3세대 공주들은 여성의 성장에 더 이상 남성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끝판왕이 사실 겨울 왕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인 버전이라 하긴 좀 어렵고 현재까지에서는 최종적인 버전.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작 동화가 그 눈의 여왕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이죠. 원래 또 눈의 여왕은 고전 동화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사실 동화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은 모험을 떠나는 것은 남자 캐릭터고 영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구해진 대상은 여성 캐릭터인데 이 눈의 여왕 같은 경우에는 모험을 떠나는 것이 겔다라는 여자이고 이게 되게 북쪽 얘기인데 역시 북유럽은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성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네, 그렇고 남자 아이가 오히려 구원의 대상을 받는 그런 카이라고 하는 소년인 거죠. 그리고 이 여자애가 이제 모험을 떠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그러니까 조력자도 만나고 적도 만나고 하면서 내가 어떤 관계 설정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연습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요청할 때는 어떻게 요청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사람은 위험하고 이 사람은 위험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사회성을 키우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드러난 근데 드문 작품 중에 하나이고, 사실 이 작품에서 저는 산적의 딸 캐릭터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건 뭐예요, 산적의 딸? 그러니까 겔다가 이제 이 카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완전히 얼어 죽을 뻔한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뭐 밥도 못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얼어 죽을 뻔한데 이 산적의 딸이 늑대한테 쫓기나 하여튼 뭐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 산적의 딸이 이 겔다를 구해줘요. 그래서 구해줘가지고 이제 데려가가지고 둘이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산적의 딸이 겔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고 나랑 살자. 맨날 뒤에 매달고 이렇게 다니면서 태우고 다니면서 나랑 같이 살자고 계속 설득을 해요. 근데 이제 겔다가 카이를 난 구하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너무 눈물의 이별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 널 보내줄게 하면서 내가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 이런 캐릭터. 멋진 캐릭터 많네요. 근데 저는 이건 완전히 정말 명시적으로 레즈비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산적의 딸은.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재해석해서 겨울 왕국의 이 산적의 딸 캐릭터와 그다음에 겔다와 그다음에 눈의 여왕, 굉장히 정말 세상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냉정한 이 눈의 여왕은 또 일반적인 악녀 캐릭터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악녀 캐릭터가 뭔가 되게 감정적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충격질적이고 질투와 막 이런 건데 그냥 눈의 여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차가워요. 자기의 능력을 그냥 전시할 뿐이야. 자기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이라는 남자를 그냥 일종의 수집하는 약간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을 사실 다 섞어가지고
엘사와 그 다음에 안나가. 안나라는 캐릭터에 이렇게 나눠서 집어 넣은 것이, 그러니까 퀴어 텍스트가 재밌다. 서브 텍스트까지 가져온 것이 이 겨울 왕국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교훈들이 많은데, 이게 뭐 여성 간의 연대, 그러니까 안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왕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진정한 사랑은 언니였고. 그리고 이성애적인, 사실은 이성애적인 사랑을 맺는 관계하고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결국은 언니이고, 그래서 여성들의 연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매. 자매. 근데 그냥 자매가 아니라 전 더 중요한 건 이 엘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나가 이제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긴 하지만 엘사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엘사한테 엘사 능력을 썼을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암시를 계속해서 줘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말고 끊임없이 낮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능력을 사용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남성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것들을 여성들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 자기 성장 서사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그 능력을 없애거나 감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컨트롤해서 쓰는 방법을 연마하고 연마하고 그리고 우린 연마도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자기 성장 서사가 사실 신자유 성사랑 또 맞물려 있긴 하죠. 그쵸. 그래서 페미니즘이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가 나중에 하고 그건 건너뛸까요? 네. 그리고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언제나 여성들은 내가 혼자서 이거를 완벽하게 나이스걸 컴플렉스, 완벽한 여성의 어떤 그 슈퍼우먼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알아서 잘못된 거는 처리한 다음에 완벽하게 돼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완벽한 여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약간 신데렐라 컴플렉스만이 아니라 완벽 여성 컴플렉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내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실수했을 때는 내 실수를 보여줘야 도움도 요청하고, 그래서 내가 더 거기서 어떤 조언도 얻고, 그래서 클 수 있고 한 건데, 이거를 혼자서 다 해결하겠다, 누구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 언제나 늘 너무 민폐 캐릭터라는 그런 또 지적질을 너무나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겨울왕국에서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내 능력을 컨트롤해야 될지 모를 때, 혹은 실수를 할 때는 언제나 도움을 요청해도 좋아. 특히 그것이 다른 여성이라면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전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나가 끊임없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움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서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벽장 바깥으로 나오라.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를 받아들이면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벽장 바깥으로 라고 하는 게 아까 눈의 여왕에서 얘기했던 퀴어 어떤 서브 텍스트, 퀴어적인 암시들, 이런 것하고도 전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겨울왕국을 레즈비언 커밍아웃 스토리로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스스로 멸시하거나 하지 말고 스스로를 who you are를 정말 받아들이고 나와라. Let it go. let it go 해라. 그래서 2차 텍스트 만드는 팬덤들이 안나랑 엘사를 되게 많이 웃기죠. 근친상간. 심지어 근친상간 레즈비언십. 완벽한 근데 가부장제. 저는 그 영화 볼 때 막 그 엘사가 막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능력을 갖지. 막 마음이 막 제가 그 순간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얼리는 능력? 왜 얼리는 능력이어가지고 왜 고립이 돼야 될까? 혼자 이렇게 멀리 산으로 떠나야 됐잖아요. 그 여성의 능력이 이렇게 풍요로운 능력이었으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럴 건데, 막 이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
있었던 거가 잠시 생각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지금 사회에서 여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환호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약간 고립이든 단절이든 이런 거를 좀 초래하는 맞아요. 그것을 숨기고 감춰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자도 그런 상황이네요. 남자들과 똑같이 능력을 발휘했을 뿐인데 여자들은 되게 독하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저 정도 올라갔으면 상종할 맞아요. 그런 유사남성이라고 예, 손가락질 예. 당하고. 그러니까 음. 언제나 풍요롭고 지금 되게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생산이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뭐 열리게 하고 이런 정도의 여성의 능력, 어떻게 보면 재생산 능력, 모성적인 능력, 되게 품고 관대하고 화나고 받고 이런 거는 다 용인받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아는 능력들, 그러니까 되게 여성적이지 않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날카로운 그런 능력들은 낯설게 느껴지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런 어떤 약간 그런 상징 이런 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맥락이 이게 있구나.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생각 들었고 그 두 번째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완벽 여성 이건 진짜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예 학생 운동할 때부터 여성학을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한 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60년 아까 조혜영 프로그램 얘기했었던 것처럼 70년대 80년대 페미니즘의 수혜를 받은 여성들은 실제로 각 잡고 페미니즘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이런 여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68 이후에 페미니즘 운동에 의해서 의식화된 여성들이 사실은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90년대에 이제 10대나 20대를 살았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페미니즘 운동의 직접적인 수혜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성애자의 경우에 자신과 남성의 관계를 망쳤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슈퍼우먼 컴플렉스를 줬다라는 식의 분노가 사실 있는 여성들이 좀 있었었고요. 90년대, 2000년대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라는 말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시지만 남성과 동일 임금을 받고 싶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페미니즘의 수혜는 받되 페미니스트라고 그러니까 정체화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여성들이 있었는데 실은 이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의 인식론을 줬었던 게 되게 많은 부분이 대중문화에서의 페미니즘적인 이야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디즈니 페미니즘이라든지 섹스 앤 더 시티라든지 해서 페미니즘의 관심사와 의제들을 표현은 하는데 활발한 여성, 주체적인 여성, 정기활동하는 여성 하지만 늘 이성애로 포섭되거나 위험한 방식으로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문화를 보면서 페미니즘의 관심사를 몸에 익힌 사람들을 사실 파퓰러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대중 페미니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런 사실 인식론 안에서 한국에서도 2010년대에 드디어 이제 이 대중문화 안에서 학습된 여성들이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디즈니 페미니즘이 사실 이 대중 파퓰러 페미니즘에 뭐 속하는 가장 좀 대표적인 특히 소녀들을 위한 그런 파퓰러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메갈리아가 텀블벅을 하면서 할 때 티셔츠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걸스 두나 니더 프린스를 새겼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사실 지점인 것 같아요. 대중문화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티셔츠를 봤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안전한 문구를 저런 어떻게 보면 메갈리아가 메갈리아가 가장 말도 세게 하고 가장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칠다시피 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표현을 하는 메갈리아가 걸스 두나 더 프린스 정도라니 좀 너무 논란을 실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메갈리아의 정수는 저는
걸스 두 낫 니드 프린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메갈리아가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은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정말 위협적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장하는 메시지들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상식적인 페미니즘인 그렇죠.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린 동일 임금을 받겠다. 우리를 동등한 주체로 대해달라. 나를 때리거나 칼로 쑤시지 말아라 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음. 몰카 찍지 말아라. 제발 이런 제발 나를 너무 성적인 주체로만 정말 그냥 대상으로 보지 기본권 마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으로서 기본권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 걸스 두 낫 니더 프린스라는 말이 사실 드러내고 있는 건 뭐냐면 대중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에서 드러나는 여성 혐오적인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여성 혐오적인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여성들의 자기 반성, 코르셋 벗기 같은 게 그 단어 그 문장에 메시지로 강하게 들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나를 수동적인 자리에 놓고 나를 구원해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그런 여자로 만든 이 사회의 그쵸. 이데올로기랑 싸우겠다. 그렇지 남자가 나도 필요 건데. 없어가 아닌데 나도 더 이상 그런 여자로 살지 않겠다. 않겠다. 인 거죠. 사실 선언인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휴가 중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조이예요. 조이. 그 제니퍼 로렌스가 네. 나오는 미국의 그 성공한 여성 CEO를 실화를 그린 영화인데 그 어린애 애가 한 5분 정도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성인으로 해서 제니퍼 로렌스가 나오는데 그 5분 안에 이 얘기가 딱 나와요. 그 엄마가 그 딸한테 좋은 왕자를 만나려면 너가 이렇게 해야지 하니까 이 여자애가 나는 왕자가 필요하지 않아. 나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 특별한 능력이 그 막 물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화구나. 네, 네, 밀대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그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나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왕자를 기다리지 않아. 그게 그래서 딱 보면서 그게 5분 안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정도로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정서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냥 대중적으로 얘기되고 그렇죠. 있는 거구나. 그 시장에 사실 디즈니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디즈니는 뭐 무슨 그런 되게 급진적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굉장히 돈을, 안정적인 수익 페미니즘.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시장에 팔릴 만한 이건 이제 마케터블 페미니즘이라고도 한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 팔릴 만한 텍스트를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상식선의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 이 사건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반 대중 여성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디즈니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를 이제 주장하고 말로 표현하고 그런 정도의 지금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남성들은 여전히 이 되게 단순한 문구도 공감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구나.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김자연 성우 사건에서 포인트는 그 티셔츠의 문구가 아니다. 뭐 그 안티 메갈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문구 정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뭐 트위터나 아니면 정의당 당원 게시판이나 하는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다지 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메갈리아 티셔츠를 미러링 했다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만든 티셔츠도 이런 식인 거죠. 남자는 공주를 원하지 않아 라는 이제 문구를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식의 문구를 만든다는 건 소녀들은 왕자를 원하지 않아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나온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탈맥락적인 미러링이고 완전히 실패한 미러링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이제 오늘 여성 영화 얘기하려고 디즈니 페미니즘으로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디즈니 페미니즘도 그럼 여성 영화의 하나의 부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영화라는 정의 자체는 사실 굉장히 이제 넓고 정의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할 기회는 또 다음에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디즈니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대중적 굉장히 상식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 뭐 이런 부분 약간 또 보수적인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뭐 이성애적인 로맨스나 가족의 어떤 강조라든가 이런 것들 여전히 가족 영화로서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의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은 전 충분히 굉장히 친근한 방식으로 특히 성장하는 소녀들에게 이런 대중적 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또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성 영화의 한 또 갈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페미슈하고 디즈니 페미니즘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실제로는 조혜영 선생님께 여성 영화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했으나 이제 그것까지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의 그 젠더와 대중문화에서 여성 영화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얘기들을 좀 서로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모시면서 여성 영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즈니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영화나 제어물을 통해서 뭐 어떤 생각들을 강요받아 왔는가 혹은 학습했는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서 여성 영화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얘기를 더 자세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 워낙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보다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동화책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읽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너무 고전 동화들을 답답하게만 얘기했던 게 아닌가 또 약간 반성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남자 아이들을 대부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갑갑하고 가부장적인 서사 구조라 하더라도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공주 이야기고 왕자 이야기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어공주나 이런 것들 충분히 굉장히 철학적인 존재론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워낙 동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르적인 특징이 이제 구전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화는 계속해서 다시 쓰여지고 다시 상상하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꺼내서 충분히 그걸 통해서 이야기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동화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좀 이런 식의 디즈니 페미니즘 같은 이렇게 페미니스트적으로 옛날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꼭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우리가 이제 1공주부터 3공주까지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주체성을 실현하면서 자기 삶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뭐 제4 공주가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더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어쨌든 더운 여름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디즈니 페미니즘이라고 일컬어지는 영화들 보면서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메갈리안 논쟁에도 좀 더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꿈꾸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받거나 어떤 행동의 제약을 받거나 어떤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사회,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과 연대가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네. 저희 3회 방송 마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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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합니다.